초등학교 때 엄마가 책을 좀 읽으라 하시면서 한국사 10권짜리 책을 사주셨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10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책을 도대체 어떻게 읽으라는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사주신 거니까 앉아서 그 한 페이지 요거 재밌을까? 아닐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재밌는 것만 찾아서 그 10권을 이제 읽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막상 이제 처음부터 10권의 끝까지를 다 재밌는 거를 찾아서 읽다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잖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재밌는 부분의 앞뒤를 읽기 시작했죠. 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그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밌는 것만 읽을 때는 재밌는 거 이렇게 순간적인 것이었다면 그 앞뒤를 읽고 나니까 그 재밌는 게 요렇게 만들어졌구나 라는 깨달음? 이제 그런 것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흥미가 있었던 부분부터 앞뒤를 찾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그 10권의 책을 다 읽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거의 한 10번씩 읽었던 것 같아요. 그 10권을 10번씩. 그래서 이미 그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순서를 이렇게 매길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을 쌓게 된 거죠. 근데 굉장히 운이 좋았던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중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저희 중학교 국사 선생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그만두시게 됐어요. 그래서 도덕 선생님이 국사 공부를 하셔서 저희를 가르치시게 됐는데요. 수업 시간에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잘 모르는 게 나오면 이러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혹시 이 부분 알고 있는 사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용감하게 손을 들고 저요 이제 이러면 선생님이 그래 한번 얘기해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저는 막 너무 신나가지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막 이제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와 너는 정말 역사 천재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 왜 이렇게 나대니?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학생의 길을 있는 그대로 살려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 공부가 이렇게 재밌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할 수 있게 됐고 이제 그것이 또 성적으로까지 연결이 돼서 공부를 아주 많이 하지 않더라도 꽤 괜찮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역사 공부가 정말 재밌다라는 생각을 계속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그 대학을 갈 때 부모님하고 정말 많이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정말 처음으로 부모님한테 야단이라는 거를 맞아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뭐를 하든지 간에 그래 잘한다 라고 얘기해야 하시는 그런 분들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사학과로 전공을 선택하고 대학을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 정말 아버지께서 대노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가 대학 시험을 그렇게 못 보더니 대학에 맞추는구나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꽤 책도 좋아하고 뭐 공부도 웬만큼 하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너는 공부를 계속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영문과를 가고 싶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계속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역사 천재였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역사를 잘했고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역사를 잘했는데 또 그러면서 역사가 재밌다는 생각을 계속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슬슬 고등학교 때는 내가 이 역사를 계속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엄마하고 아빠한테 그런 나의 마음의 변화를 솔직하게 말씀을 못 드린 거죠. 그랬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제가 시험을 보고 원서를 내미는 그 순간까지 쟤는 영문과를 갈 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사학과를 간다고 하니까 아니 저 녀석이 성적 때문에 충격이 너무 컸나 보다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대학을 낮추고 네가 원하는 영문과를 가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몇 시간을 앉아서 부모님께 내가 왜 사학과를 가고 싶은지, 나는 왜 영문과를 가고 싶지 않은지에 대해서 엄청 장시간 얘기를 했어요. 뭐 처음에는 되게 큰 소리도 나고 그랬는데 결국은 부모님이 딸의 뜻에 져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학과로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1학년 처음에 전공 수업을 딱 듣는데요. 교수님께서 자기가 좋아하는 한 사건을 한번 정해서 그걸로 소논문을 써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과제를 내주셨어요. 근데 나는 사학과니까요. 그게 뭐 동양사도 되고 한국사도 되고 서양사도 되고 이제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었다 였거든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일단 동양사는 한자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한자를 읽는다는 게 너무 무섭고 왠지 중국 그러면 매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또 한국사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많이 책을 읽었는데 뭐 굳이 또 거기서 또 선택해야 돼? 뭐 이런 마음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 동경, 그 유럽에 대한 동경, 막 그때 너무 아름다운 파리, 프랑스, 막 뭐 그런 것들을 TV에서 막 볼 때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프랑스에 대한 사건을 뽑아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서 이제 프랑스사 중에서 좀 비교적 많이 나오는 사건이 뭐가 있나를 찾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이라는 단어에 꽂히게 된 거죠. 근데 그때는 지금은 인터넷으로 막 검색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해당 필요한 논문이 있으면 쭈루루 다운을 받아서 집에서 보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대학을 가서 논문을 찾을 때는 컴퓨터라는 것이 그렇게 보급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서 논문을 내가 찾고 우리 대학 도서관에 논문이 없으면 그 논문이 있는 다른 대학 도서관에 직접 가야만 했어요. 근데 1학년인 내가 심지어 나는 집이 서울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로 갓 올라온 내가 서울 지리도 전혀 모르면서 그 여러 대학의 도서관을 전전해서 프랑스 혁명에 관련된 논문들을 잔뜩 모으고 이제 그리고 그것을 읽기 시작했는데 아마 한 이해는 3분의 1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도 그 프랑스 혁명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행동과 생각과 막 그런 것들이 정말 팔팔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막 들었습니다. 네, 처음으로 공부라는 것이 이렇게 재밌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정말 프랑스어를 제대로 공부해서 프랑스 사람들이 쓴 논문을 읽게 된다면 얼마나 새로운 많은 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서양사 과목들을 제일 많이 찾아서 읽고 듣고 그리고 또 프랑스 혁명을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전공도 찾아가서 나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1학년 때의 그 전공 과제가 나를 프랑스사를 전공하는 것으로 이끌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암기는 당연히 필요한 것은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암기부터 하고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사건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처럼 프랑스 혁명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프랑스 혁명을 제일 간단하게 적어 놓은 책을 들고 한 10페이지면 10페이지를 프랑스 혁명의 전체를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번 그런 작업을 반복하고 나면
용어라든지 연도라든지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외워야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건을 볼 때마다 무한히 반복을 또 찾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암기를 하는 것이 좋지만 여러 번의 반복되는 읽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것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역사 공부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이거는 좀 약간 반복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답변일 수도 있지만, 네, 역사 공부는 암기다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주의해야 할 점이 아닌가 싶어요. 역사를 암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단선적인 그런 그 역사의 흐름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좀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나는 프랑스 혁명으로 이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석사 학위를 받는 기간이 좀 길었어요. 거의 한 7학기를 했으니까요. 3년 반이라고 하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역사를 공부할 때 언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또 프랑스사를 하려면 프랑스어를 우리말만큼 잘해야 하거든요. 뭐 말은 아니더라도 이제 글로 보는데 막힘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학 공부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막상 프랑스 혁명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프랑스 혁명은요,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심장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자부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프랑스 혁명 100주년, 프랑스 혁명 200주년 뭐 이런 그 행사들을 엄청나게 하고요. 여러분들이 프랑스 하면 떠올리는 대표적인 것 중에 에펠탑 있잖아요. 그 에펠탑이 프랑스 혁명 100주년으로 만들어진 기념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에 꽂혀 있는 나라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제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세분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을 해서 석사 논문을 쓰기를 했지만 막상 쓰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내가 이거를 계속 박사까지 가지고 가면 과연 비어있는 틈을 찾아낼 수 있을까? 네, 그 틈을 비집고 새로운 주제를 내가 잡아서 박사 논문을 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또 그 석사 논문을 쓰던 그 시기가 이제 1990년대 초였는데 여러분 그때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가장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공부와 현실에서의 삶이 따로따로 분리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고민이었거든요. 내가 서양사를 공부하고 박사를 받고 그러는 이유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한국의 상황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할 때였어요. 근데 프랑스 혁명을 공부를 하면 내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는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프랑스라고 하는 국가를 버리지 않으면서 내가 한국사와의 연관을 잘 지을 수 있는 분야가 뭘까라고 고민을 해본 결과 이제 노동사, 그러니까 사회사 쪽으로 가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르노 자동차라는 프랑스의 국민 기업이죠. 우리나라 지금의 표현대로 한다면 프랑스에서 가장 큰 자동차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르노 자동차를 선택을 해서 그 르노 자동차가 미국식의 생산 방법을 받아들였을 때 작업장에서의 노동 방식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고 그것이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작업 조건에는 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고 그것이 기업주와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의 주제로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의 박사학위 제목은 르노의 합리화와 노동자 통제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박사 주제를 삼고 논문을 썼습니다. 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사람이죠. 또 역사의 돌발 변수를 만들어내는 것도 바로 사람의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어느 순간도 정확히 똑같은 그런 사람의 행동은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또 놀라움을 주는 거는 뭐냐면 현재와 굉장히 멀리 있는 과거든,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한국이 아닌 다른 공간이든 간에 사람들이, 그때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이 현재의 우리와 얼만큼 다른가라는 부분에서도 되게 놀라지만 또 동시에 와, 이렇게 똑같단 말이야? 역시 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기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비슷한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들에 또 되게 놀라게 되거든요. 서양의 역사를 공부하면서도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만약에 19세기의 프랑스의 상황을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19세기의 프랑스에서는 정말 혁명이 말할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혁명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저 사람들의 심리는 뭐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그 시기를 들여다보면 아, 그래, 이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슷한 시기에는 비슷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역사 속의 인물들, 여러분 그들이 평범하든 그렇지 않든 과거를 살아낸 사람들의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이 역사 공부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화를 많이 볼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세계사는요, 이 영화와 엄청 밀접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그 역사 영화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드는데요. 여러분, 특히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이 역사와 관련된 영화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아까 들었던 300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트로이도 있고요. 뭐 글래디에이터도 있고, 또 최근에는 무슨 히든 피겨스, 내가 굉장히 감명받았던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맛보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화가 참 재밌잖아요. 또 자기가, 여러분들이 SF만 너무 보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영화를 통해서 그 시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또 관심이 생기다 보면 그것을 문자화된 문건으로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충분히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보면, 여러분 역사가요, 꼭 책으로만 먼저 접근해야 된다. 그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시각적인 매체로 먼저 접근을 하시고, 아니면은 소설, 여러분 역사 소설, 굉장히 많은 그 소설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984, 여러분들 필독서로 되게 많이 읽는 책이잖아요. 그런 1984 같은 것도 그 시대의 상황을 충분히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들이니까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 역사에 좀 친근하게 접근하는 것, 그러면 역사에 대한 흥미가 왕창 생기지 않을까요? 네, 고맙습니다.